장례식장 3번 빈소, 싸구려 향 냄새와 국화향이 뒤엉켜 코를 찔렀다. 벽에 걸린 영정 속 소연은 어쩐지 낯설 만큼 밝게 웃고 있었다. 한수진은 그 사진을 고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핸드폰 속 사진들을 넘기다 아무거나 눌러버렸다. 눈물이 너무 차올라 어떤 표정을 고른 건지 기억조차 흐렸다. 조문객들은 형식적인 위로를 남기고 돌아갔다. 힘내요, 사장님. 그래도 좋은데 갔을 거예요. 그 말들이 공기 중에서 허공을 떠돌다 식어버린 커피잔 옆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수지는 고개만 꾸벅일 뿐 입술을 뗄 힘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미용실에서 소연에게 소리치던 장면만 반복됐다.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제 너 같은 딸 필요 없어! 그 말을 내뱉던 순간의 얼굴은 선명한데 소연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희미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정적만 또렷했다. 입관 시간이 되자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마지막 인사하시고 관 닫겠습니다. 그 문장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만 귀에 걸려 오래 울렸다. 수의를 입은 소연의 얼굴은 잔잔했다. 잠든 것 같기도 했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을 것 같기도 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염안을 하며 잘려나간 머리카락 끝이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 한 번을 왜 그렇게 아꼈냐? 속삭이듯 나온 말은 공기 속에 녹아들 뿐 아무데도 닿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뚜껑이 천천히 내려왔다. 나무판이 관 입구를 서서히 가리며 마지막 틈새로 보이던 소연의 얼굴이 점점 사라졌다. 금속 고리가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그 소리가 귀 안에서 몇 배로 크게 울릴 때였다. 엄마, 아주 짧고 갈라진 목소리. 누가 부른 것도 아니고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었다. 발밑, 관 속 어딘가에서 울려나온 것만 같았다. 수지는 숨을 멈춘 채 굳어섰다. 심장이 2번 세게 뛰고 바로 이어 멎은 듯했다. 방금 들었어요? 수진이 겨우 입을 떼자 옆에서 정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뭐가? 여보,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드니까 환청 듣는 거야. 환청? 그럴 수도 있다고 머리는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 땀이 흘렀다. 관 위에 올려둔 국화꽃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관 위에 양손을 올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났다. 소연이는 없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런데 주문 끝마다 아주 희미한 한 문장이 밀려왔다. 정말? 장례식장을 나서며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봤다. 이미 닫힌 관, 마른 눈으로 웃는 영정사진, 하얀 연기를 내뿜는 향.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듯 했지만 수진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아직 닫히지 않은 문 하나가 벌어진 채 떨리고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소연의 슬리퍼가 문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밤마다 다녀왔어 하며 던져놓던 그 각도가 그대로였다. 수지는 슬리퍼 끝을 발로 한번 툭 건드렸다가 괜히 큰일이 날 것 같아 다시 멈췄다. 딸방 문을 열자 잠시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 침대에는 반쯤 접힌 이불, 머리맡에는 충전기를 꽂은 채 버려진 휴대폰 충전선. 벽에는 소연이 좋아하던 아이돌 포스터가 테이프 한쪽이 떨어져 반쯤 접힌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수지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 바퀴 둘러봤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는 순간 휴대폰이 덜컥 울렸다. 익숙한 알림음이었다. 무심코 화면을 켜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소연 이름 옆에 메신저 상태가 바뀌어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아직 하고 싶은 말 많아.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장례식장, 관, 엄마라는 목소리.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듯 메시지를 눌렀다. 잠시 후 알림 하나가 또 떴다. 소연 엄마, 자고 있어? 딸 특유의 반말, 마침표 없이 끝나는 짧은 문장. 너무 익숙한 말투라서 더 섬뜩했다.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답장을 쓰려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석 씨, 그가 씻고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물었다. 왜 그래? 또 울어? 소연이 톡이 왔어. 뭐? 민석이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장례식장에서 내가 비밀번호 풀어놓은 거 누가 장난친 거겠지. 계정 털린 거 아니면 이 말투 누가 흉내 내기 힘든데.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우리도 힘들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민석의 말은 차갑게 잘려나갔다. 그는 이내 화제를 바꾸듯 말을 이었다. 내일 보험사에서 사람 온대.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 정신 좀 차려. 보험. 그 단어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소연에게 몇 달 전 억지로 가입시켰던 고액실손, 사망특약. 그때도 수지는 마음이 불편했다. 굳이 애한테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 요즘 세상에 대비하는 거지.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라는 말이 지금 이 순간을 미리 예고한 것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딸 방은 점점 더 낯선 공간이 되어갔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누군가 거실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나는 듯했다. 몸을 일으켜 확인하러 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때 다시 한번 휴대폰이 빛났다. 소연 엄마, 무서워. 나 여기 어디야? 수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으로 장례식장 천장의 형광등이 다시 떠올랐다. 환청, 환영, 해석일 뿐이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문장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정말 소연이가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거라면? 그날 밤 집 안공기는 누군가 이미 돌아와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보험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서 연민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따님 건으로 신속하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님 건 사람의 죽음이 서류 한 칸으로 축소된 느낌에 속이 메스꺼웠다. 소파 앞 테이블 위로 각종 서류가 펼쳐졌다. 가입설계서, 약관, 사망보험금 청구서, 낯선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직원이 설명하는 동안 수진의 귀에는 이상하게 딴 이야기만 박혔다. 정민성 님이 꼼꼼하게 준비해 두셔서 사망 원인이 명확하셔서 장례까지 깔끔하게 치르셔서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그날 오후 수지는 혼자 미용실에 나왔다. 문은 닫은 채 의자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머리카락 자르던 자신과 의자에 앉아있던 소연의 모습이 겹쳤다. 엄마, 이 머리 어때? 손님도 아닌 게 왜 자꾸 머리 바꿔달래? 나도 엄마 손님인데, 딸 손님. 그때 같이 웃어주지 못했다. 늘 손님 머리, 가게 수입, 월세 생각에 시달려 소연의 말은 뒷전이었다.
그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찔렀다. 서랍을 정리하다 낯선 서류들이 나왔다. 보험 가입 당시 복사본, 정민석이 적어둔 메모, 소연 주민번호가 적힌 종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고액 특약, 추후 조정 가능, 신체 건강, 위험 직군 아님,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 누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을까? 머리가 복잡해질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형사라는 사람이었다. 어제 사고 담당한 형사인데요. 유가족 분께 간단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사고 당시 따님이 혼자 계셨던 게 맞나요? 같이 있던 분은 없었고요. 수지는 순간 대답을 못했다. 소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최근에 고액보험 가입하신 건 아세요? 그 질문이 송곳처럼 꽂혔다. 보험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요즘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요. 장기 매매나 보험 사기에 얽힌 사건들, 혹시 이상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수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장기 매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점점 모든 게 어딘가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재혼 남편, 보험, 딸의 사망, 관을 닫던 순간 들린 목소리, 그리고 밤마다 오는 메시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어느새 낯설게 느껴졌다. 나 혹시 딸을 팔아넘긴 건 아니겠지.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저녁에 정민석이 들어오자 수지는 조심스레 물었다. 소연 보험 왜 그렇게 많이 넣었어? 또 그 얘기야? 형사가 그러더라. 요즘 그런 걸로 사건 많다고. 야,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의 눈빛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순간 수지는 확신했다. 이 집에서 혼자인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걸. 며칠 뒤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장의사 직원 장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빈소에서 좀 이상했던 게 있어서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도윤은 수진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요. 따님 입관할 때 조금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걸리는 거요? 제가 여물 수 없이 해봤는데 체격이나 흉터 위치 같은 게 서류에 적힌 내용이랑 애매하게 달랐어요. 특히 수술 자국, 도윤은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염 안 직전 찍힌 시신의 팔 안쪽, 옆구리 쪽. 여기 보시면 기록상엔 수술 이력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흉터가 있어요. 누군가 급히 뭘 떼어낸 자국 같아서. 수진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피가 가시지 않은 봉합 자국. 마치 누군가 무엇인가를 빼내고 서둘러 닫아놓은 것처럼 거칠었다. 또 하나는요. 도윤은 낮게 덧붙였다. 입관할 때 관을 닫잖아요. 그 순간 저도 뭔가 들은 것 같습니다. 뭐요? 아주 작게 하는 소리. 처음엔 저도 귀신 들린 줄 알았습니다. 수진의 등줄기를 타고 전기가 훅 지나갔다. 그날의 엄마라는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다. 그 길로 수진은 형사 김나래를 찾아갔다. 처음엔 피곤한 눈빛으로 맞이하던 날에는 도윤이 가져온 사진과 증언, 그리고 보험 서류를 차례로 보고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망진단서 다시 떼보죠. 그리고 병원 CCTV도 요청해보고요. 며칠 뒤 나래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례 전에 병원에서 찍힌 CCTV 한 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딱 따님이 사망 판정 받았다는 시간대입니다. 빠졌다고요? 네. 그리고 이상한 건 같은 시간대에 지하 주차장 카메라에 들것에 실려가는 여자의 실루엣이 찍혔어요. 얼굴은 가려졌는데 키랑 체형이 따님이랑 비슷합니다.
수지는 숨을 들이켰다. 나래가 말을 이었다. 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영상 찍힌 시각이 따님 관 닫던 시간과 거의 같습니다. 관이 닫히던 순간 들린 엄마라는 목소리. 그 타이밍에 어딘가에서 들것이 밀려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은 단정 못합니다. 다만 관 안에 있던 아이가 정말 따님이 맞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해줬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이상하게도 맑았다. 장례식 날 내리던 비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다. 수진은 자기 가게 셔터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에게 낮게 말했다. 도망가면 진짜 미친 사람 되는 거고 끝까지 보면 누가 미쳤는지 드러나겠지. 그날 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소연 엄마, 나 추워. 이번에는 수진이 먼저 답장을 보냈다. 수진 어디야? 엄마가 찾을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문자는 분명히 날아갔다. 어느 방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침묵 속에서 혼자 무너지지만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속도를 냈다. 보험사 내부 고발자 한 명이 익명으로 자료를 넘겨온 덕분이었다. 고액보험이 설정된 청년 청소년들의 명단, 사고 이후 비슷한 패턴으로 처리된 사례들, 동일한 의사와 담당자의 이름. 그 모든 흐름의 한가운데 정민석과 윤상호 과장이 있었다. 김나래는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 보험사랑 병원 쪽 인사들 다 같이 부르는 자리 만들 겁니다. 혹시 오실 수 있겠어요? 네. 끝까지 봐야죠. 제가 시작한 장례니까. 회의실 한가운데 긴 테이블, 한쪽에는 병원 관계자, 한쪽에는 보험사, 그리고 구석에 앉은 정민석. 그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계속 떨어지는 볼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래가 차분히 말했다. 이번 사고건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그 전에 유가족 앞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에 CCTV가 재생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들것이 나오고 급히 이동하는 그림자들. 이어서 입관 전 촬영된 시신 사진이 떴다. 나래가 흉터 부분을 확대했다. 의무 기록에는 없는데 이런 수술 자국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장기 적출 후 봉합 흔적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군가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면 그 관 속에 있던 애는 제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윤상호 과장이 안경을 벗었다 끼며 얼버무렸다. 장례 절차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착오가 있었을 수도. 사람이 죽는 걸 착오라고 부르나요? 이번엔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회의실을 가르며 나갔다. 나래가 추가 자료를 띄웠다. 보험 가입일, 사고일, 장기 이식 수술 예약일. 날짜들이 기괴할 정도로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있었다. 이 패턴이 10건이 넘습니다. 고액 보험 가입, 갑작스러운 사고, 특정 병원, 특정 의사, 빠른 장례. 그 뒤 관련자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갑니다. 모든 시선이 정민석에게로 향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이건 그냥 불운이 겹친 거야. 수진이 그를 노려봤다. 소연이에게만 왜 그렇게 보험을 넣었는지 말해봐. 내 친딸도 아니면서. 친딸이라는 단어에 몇몇이 눈을 크게 떴다. 나래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뜻이죠? 수지는 손에 쥔 종이를 들었다. 병원에서 다시 떼온 출생 기록 사본, 그리고 뒤늦게 확인한 DNA 검사 결과. 소연이 태어났을 때 신생아실에서 애들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넘겼죠. 근데 민석 씨가 소연이 주민번호를 유난히 챙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보험 설계에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정민석의 입이 파르르 떨렸다. 내 딸이든 아니든 어차피 내가 키웠잖아. 그럼 되지 않아? 그 말은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에는 탄식이 퍼졌다. 나래가 일어나며 말했다. 정민석 씨, 윤상호 과장님. 두 분 지금부터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수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상쾌함을 느꼈다. 사이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느낌. 그러나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 소연, 형사님, 그럼 제 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래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살아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겁니다. 그 말은 약속 같았다. 장례식장 3번 빈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진짜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버려진 공장 지하를 급습하는 작전이 시작됐다. 거기에는 불법 장기 이식용으로 납치된 이들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와 있었다. 김나래는 방탄조끼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무전기를 정리했다. 그 옆에 수진이 서 있었다.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멀리서라도 볼게요. 최소한 그 아이가 나 아니라고 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아요. 철문이 열리고 악취가 훅 끼쳐나왔다. 형사들과 특공대가 안으로 뛰어들었다. 수지는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짧고 긴 시간 후 누군가 무전으로 외쳤다. 여기 여자 한 명 의식 있습니다. 신분 확인 필요. 나래가 손짓했다. 들어와요. 지하실 한가운데 철제 침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링거가 꽂힌 팔, 푸석한 머리카락, 마르고 창백한 얼굴. 그중 한 사람이 천천히 눈을 떴다. 소연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눈동자가 흔들렸다. 초점 잃은 동공 사이로 수진의 얼굴이 비쳤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진의 다리가 풀렸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침대 옆으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손이 딸의 손등을 덮었다. 뼈만 남은 듯한 손이었지만 분명히 따뜻했다. 나 여기 있어. 엄마 늦어서 미안해. 소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 죽은 줄 알았지. 응. 근데 아니잖아. 아직 숨 쉬잖아. 그럼 된 거야.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을 스쳤던 온갖 가정법들이 사라졌다. 그때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그때 욕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잡았더라면, 수많은 그때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하나만큼은 붙잡을 수 있었다. 구급대원이 다가와 수진을 붙잡았다. 이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좋아요. 이번엔 제대로 된 병원으로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 위 햇빛이 눈부셨다. 들것 위에 소연이 눈을 찡그렸다. 밝아. 앞으로 더 밝아질 거야.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소연이 다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응. 나 진짜로 다시 살아도 돼?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었다. 당연하지. 엄마가 허락할게. 다시 살아도 된다고. 그 말은 소연에게 건네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 같았다. 너도 다시 살아도 된다. 관을 닫던 날 들었던 엄마라는 목소리가 드디어 관이 아닌 이곳 햇빛 아래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몇 달 후 동네 골목 어귀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걸렸다. 소연에어 앤드 커피.
미용실과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 창구를 합쳐놓은 조금 어색하지만 정겨운 가게였다. 안에서는 수진이 머리를 자르고 소연이 주문을 받았다. 어색한 미소, 서툰 손놀림, 가끔씩 엇갈리는 대화. 하지만 둘 사이 공기는 예전과 달랐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해지자 소연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엄마, 나 아직도 가끔 생각나. 뭐가? 나 대신 다른 애가 누워 있었다는 거. 내가 그 애 차리였을 수도 있다는 거. 수지는 잠시 가위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그래. 우리 둘 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 엄마도 한 번은 딸을 관에 넣었고, 넌 한 번은 세상을 포기했었고. 소연이 웃다가 눈가를 훔쳤다. 근데 엄마, 나 그날 관 닫히는 소리 들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숨이 막혀서. 그래서 그냥 엄마 부른 것 같아. 정말. 응. 근데 이상한 건 그때 엄마 목소리도 들렸어.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꾹 참았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둘이 서로 살려준 거네. 너는 엄마를, 엄마는 너를. 창밖으로 아이 셋이 웃으며 지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집도 저랬으면 하고 부러워했을 장면이다. 이제 수지는 그저 옆에 있는 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가게 한 구석, 작게 만든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장례식 때 썼던 영정사진과는 다른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래 적힌 작은 글씨. 죽었다고 믿었던 날,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둘이 나란히 걸어 집으로 가는 길. 소연이 문득 물었다. 엄마, 이제는 나한테 그 말 다시 안 할 거지? 어떤 말?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응. 그 대신 이런 말은 할 수 있어. 힘들면 잠깐 나갔다 와. 근데 꼭 다시 들어와. 둘은 동시에 웃었다. 이 이야기는 관을 닫던 순간 끝난 게 아니었다. 엄마라는 한마디와 그의 답한 여기 있어라는 대답에서 다시 시작된 삶이었다. 죽음보다 더 잔인했던 건 서로를 오해한 채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버틴 한 사람의 집착이었다. 딸의 관을 닫은 엄마는 결국 딸의 삶을 다시 열어주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이 앞으로 매일같이 열고 닫을 작은 가게 문, 그리고 서로에게 걸어둘 문까지 함께 열어주고 있었다.